이런 가운데서 국가가 앞으로 그 어떤 정권의 신뢰 자본이 바닥나고 그러면서 사회적 소통이 단절되면서 네. 어떤 여당의 내홍은 계속 깊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거냐. 이런 와중에서 저기 이제는 민주당으로서는 제일 쉬운 정치가 정부 여당 까대기예요. 네, 원래 비판하고. 그 정치가 제일 쉬워요. 그런데 이런 기회에 민주당이 본인들이 대한 정당, 네. 대한 세력, 또 대안의 정치를 보여줄 수 있느냐. 지금 민주당이 아직은 그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건 어려운 정치입니다. 대안 까대는 마련을. 정치는 쉽지만 내가 그렇군요. 대안으로 확장성을 가는 건 정말 어려운 정치거든요. 네. 그런데 쉬운 정치는 하되 어려운 정치는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오히려 이럴수록 이 정치의 진짜 문제는 민주당이라고 봐요. 오늘날 한국 정치의 진짜 문제는 무능한 여당과 대통령이 아니라 네. 그것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될 수 있는 야당이 있느냐. 네. 이게 오히려 문제 초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어. 지금 뭐 민주당도 지금 뭐 민생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성과로 이럴 때 나와야겠죠. 야당이 한편으로는 강하게 회초리를 들되 네. 또 한편으로는 본인들이 이에 어떤 그 무능한 정권, 무도한 정권의 어떤 그 대비되는 네. 새로운 어떤 개념과 비전 이런 걸 가지고 실행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170석 정당은 충분히 그런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과반 면에서 의석이니까. 정치의 문제는 사실은 가만히 살펴보면은 민주당의 문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해 드리고 싶고 네. 그런 점에서 일단은 이 혼란을 수습하는 풍부한 전문성과 네. 어떤 이것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초월적인 어떤 결단 네. 이런 것들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야당이. 그러니까 야당이 계속 이제 비판을 세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민심을 반영한 네. 비판과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걸 좀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을 그렇습니다. 실력을 좀 보여줘야 된다. 이런 예, 그렇게 말씀이시고. 하면서 네. 차제 그 정부의 무능한 어떤 그 책임자들에 네. 대해서 과감하게 인적 청산을 요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정부의 미처 깨닫지 못하는 정말 대통령이 뭐 하는 자리라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강력한 대안. 예를 들면은 이제 연말이 넘어가면은 서서히 이제 수면으로 어차피 올라오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혼란이 깊어질 때 물론 수용은 안 하겠지만 그 거국 중립의 네. 어떤 그 국정의 아하. 프레임을 선제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한테 국민의힘이라는 그 비실비실한 당나귀 위에 언제까지 올라타야 될 거냐. 큰 국민의 광장으로 나오셔라. 네. 이러면서 거국적이고 중립적인 어떤 국정 운영을 주문해야 되고 그런 연장선 위에서 민주당이 국정의 이익을 책임지면서 네. 어떤 그 거대 야당으로서의 어떤 책임 있는 행동을 약속하는 이런 어떤 대안적 정당의 프레임을 빨리 개발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전 무능한 사람 보기 싫다. 국민이 용납 못한다. 쟤들 치워라. 안 보실 문책해라. 네. 국무총리 이번에 보니까 무능하기 짝이 없더라고. 왜 이렇게 다 모르죠? 어. 왜 다 신문 보고 알죠? 곧 쓰러질 것 같아. 그래가지고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국정에 어떤 노쇠함, 그다음에 끝을 모를 무능함 네.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새로운 국정의 에너지로 나가라. 이렇게 해서 그 과감한 인적 청산을 주문하고 이런 부분들의 전략 1, 2, 3가 네. 준비가 돼야 돼야 된다? 올해 연말을 넘으면서 나중에 정치의 중심으로 민주당이 들어오고 지지율이 높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까대기만 하다가는 이러다가는 공멸하게 생겼어. 네. 민주당이라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는. 그런 점에서 저는 건설적이고 생산적이면서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 항상 전문가를 옆에 두셔라. 예. 이런 부분은 절대 게을리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이제 그 검경 수사와
어떤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라는 어떤 그 정치적인 대립선 네. 그것을 명확히 설정하지만은 그게 정치의 전부는 아니다. 네. 우리가 대안이다. 이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도 진화하셔야 된다. 이렇게 우물쭈물하다가는 같이 망한다. 네. 거기에 끌려가지 마라. 아하. 벼랑 끝으로 달려갈 때 결박돼 있는 두 당사자 중에 이 결박을 풀어야 저 새끼 혼자 떨어진다고. 네. 나까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요. 아하. 어?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은 자각을 하고 지금 음. 상황에 대해서 잘 이제 들여다보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민주당도 이제 민생의 중요성, 엄중성 또 지금 환율도 워낙에 이제 1,400 오늘 돌파를 했거든요. 고물가 고금리에다가 저성장에다가 수출도 안 되고 무역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정말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예. 오히려 선제적인 국정의 비전을 먼저 제시해야 된다고 봐요. 항상 그 즉자적으로 이 어떤 작용의 반작용의 정당으로서는 좀 부족하다. 네. 그것보다는 이제 고물가 이건 뭘 얘기하냐는 거냐면은 우리가 저금리 시대에 풍부한 유동성으로 자산 시장에서 영끌 투자를 하면 내가 경제적 자유민이 되기를 꿈꾸던 네. 이런 어떤 청년들이 이제 그 탄생하고 그런 돈의 맛에 취해서 살았던 지난 30년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오고 있다. 네. 이 말을 불편하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예. 이제 그래요? 세계화 신자유주의 그다음에 저물가의 저기 낮은 가격의 원자재 시대 그 속에서 남은 돈이 흥청망청 자산 시장으로 흘러들어오는 네. 그게 이제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이에요. 그랬었죠. 예, 이런 걸로 해서 돈의 맛으로 그것에라도 취해 가지고 우리가 경제적 자유민이 되기를 꿈꾸던 네. 이런 시절은 끝났다는 게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그 공통된 지금 진단입니다. 그래서 새로 다가오는 지난 30년을 넘어서는 시대에 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자산 시장의 문제로 정권이 뒤바뀌는 이런 어떤 그 상황에서 이제는 초월해서 우선은 국민들께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 민주당은 그 다음 시대를 대비한다는 거. 네. 그래서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고 우리가 조금 더 생산적인데 그다음에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관계 이런 것들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의 이 충격은 제일 첫 번째 충격은 기술혁명으로부터 왔고 그 기술혁명은 이제 그것에 조응하는 사회혁명을 요구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인간의 혁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명이 발전하는 이 분수령의 시대고 사실은 이게 올해 유엔 총회의 모토입니다. 분수령. 분수령 맞아요. 모토였는데 원래는 이거였어요. 자유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에서. 아니, 북한에 대한 담대한 구상은 왜 얘기 안 했냐 그러니까 네. 그건 국내에서 얘기 다 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할 필요가 없다. 아니 자유는 국내에서 얘기 안 했습니까? 그거는 취임사, 네. 100일 기자회견, 네. 광복절 경축사 그렇네요. 다 자유로 깔아가지고 내가 세 보니까 약 200여 차례 그 자유가 이번에 유엔 총회에서 21번 더 하니까 이제 200회를 돌파하셨거든. 그다 세워보셨군요. 그러면은 이 자유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지금 지겨워 죽겠는데 자 보십시오. 네. 지금 시대는요 자유가 자유를 억압하고 평등이 평등을 억압하는 그 다양성과 복잡성의 시대입니다. 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자유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자유 내에서 자유가 자유를 억압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만큼 이렇게 다층적으로 다가오고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우리 자체 하나의 도전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네. 19세기 말의 자유론을 지금 부활시켜서 예. 그때 자유의 개념의 유용한 가치는 뭐였냐면은 전체주의와의 투쟁, 봉건제도와의 투쟁 속에서 그 자유라는 가치가 역설이 됐던 겁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주변에 많이 추천하는 책이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그다음에 조지 프리드만의 선택의 자유라는 이 두 권의 책입니다. 네. 그런데 존 스튜어트 밀은 그 자유론은 우리가 19세기로부터 이어져 오는 근대 혁명에서 이제는 더 이상 봉건제나 또는 어떤 전체주의에 이제 귀속되지 않기 위해서 20세기의 사상으로 만든 겁니다. 네. 그게 이제 2차 대전 때까지 흘러가요.
옛날 옛적의 자유. 그러니까 지금 권위주의 대 민주주의, 뭐 자유 진영과 어떤 그 독재 진영, 네. 이렇게 진영을 블록화하고 나눠 본들 같은 진영 안에서도 다른 이데올로기가 투쟁을 하고 네. 이러는 어떤 시대에서 이 복잡한 각자 도생의 시대에는 우리가 이런 일반적이고 단일한 가치로 세계를 규정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일단 빨리 깨달으셔야 된다. 네. 저는 진리는 말과 논리로 표현될 수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표현하고 말하는 진리라는 거는 기시를 알고 보면 진리가 아니라 현상입니다. 원래 진리는 본질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물질과 에너지의 근원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건 아직까지 과학이 도달하지 못했고 생명의 원리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네. 단지 그 본질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원리에 의했던 어떤 진료, 이게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말하자면 진료라는 거고 플라톤식으로 말하면 이데아라는 건데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는 건 현상계를 그렇죠. 보는 거거든. 예. 그래서 현상을 보는 거고 그걸 통해서 어떤 진리의 근사치를 네.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건데 우리 저 윤석열 대통령은 플라톤주의자예요. 지금 그분이 얘기하는 자유라는 거는 현실을 초월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이데아의 세계라고. 그런데 이제는 현실로 오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엔 총회 연설에서 무역 분쟁 빠졌지, 기후 위기 빠졌지, 인플레이션 빠졌지, 예. 전쟁 빠졌지, 핵심 주제 다 빼버리고 외치는 자유라는 게 네. 그건 플라톤주의자들의 그 저기 형이상학이라고. 손에 안 잡히는 그런 형이상학이에요. 내용들만 좀 보였었어요. 어떻게 이 형이상학이 연설문의 50%를 차지합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설령 맞다 하더라도 어떻게 검증할 겁니까? 그 주장이 그럴 듯하더라도 네. 과학자는 현실을 그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설명하는 사람이고 네. 이 올바로 된 진단을 통해 가지고 미래의 현상을 우리가 이제 저기 그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 자세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자유와 진보와 연대의 가치라는 게 도대체 이 형이상학은 어떻게 검증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검증이 되는 거야? 이게 막 싹형실어 오니까 중국은 우리하고 잘 지내자 그러고 미국, 일본은 멀어지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현실은 복잡한 겁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모든 그 열린 지성, 이 반지성을 규탄하고 우리가 지성이라고 얘기하는 열린 자세는 이 복잡성을 감당하겠다는 자세, 그것에 나를 열어주겠다는 자세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을 이분법으로 재단하는 이 형이상학론자들이 결국은 저기 이게 바로 진리라고 얘기하는 그 위험한 자세. 그다음에 유엔 총회에서 와 있는 정상들 중에 네. 유엔 지금 우리가 대개 한 190여 개국으로 보거든요. 네. 그 중에 자유민주주의가 되는 나라가 몇 개국이에요. 잘 헤아려지지가 않는다면 네. 그러면 인도 태평양이라 그래요. 요즘 외교부가 새로 검토하고 있는 게 인도 태평양 과를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어요. 네. 인도 태평양 중에 민주국가가 어딥니까? 끽해봤자 한국, 일본이에요. 인도가 민주국가지만은 경제적으로는 도저히 시장 경제라고 얘기하기엔 너무 처참해요. 네.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네. 미얀마, 인도네시아 민주국가 맞습니까? 아세안 국가 중에 민주국가가 어디가 있을까? 그다음에 베트남 일당 독재죠. 라오스. 라오스. 예. 그러니까 아니 인도 태평양이라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 인도양에 무슨 민주국가가 있지? 자유시장 민주주의가 다 지켜지는 나라가 그 중에 어디요? 그러니까 어차피 인도 태평양을 우리가 저기 그 미국의 전략을 이제 수용을 하려면은 네. 자유라는 얘기 하기도 어려워. 민주주의 어디 있냐고 거기가. 그러나 사상과 체제와 이념이 달라도 저기 국제 관계는 열려 있고 규범을 지키고 어떤 우리가 생산적인 관계를 도모해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인도 태평양의 가장 큰 이 프레임의 문제는 아시아가 빠져 있습니다.
원래 아시아라는 말이 이제 빠져 있는 빠져 있어요. 그 개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즉 박근혜 대통령 때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 그랬어요. 네. 아시아를 중시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중국, 러시아입니다. 음. 여기가 이제 그 지정학에서 얘기하는 하트랜드, 심장지대라 그래. 그다음에 나머지 주변의 중요한 지역을 림랜드, 주변 국가라 그러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지금 지리학이 다시 주목을 부각되고 받죠. 있고 예. 지정학이 다시 지는데 그 지정학의 핵심 사상입니다. 핵심 사상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대륙이라는 아젠다를 빼놓고 해양 국가의 이니셔티브만 갖는 게 인도 태평양 전략입니다. 이게 국가 전략 맞습니까? 아예 그걸 배제해버리고 다른 루트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한미일 있는데. 결속을 하고 중국, 러시아를 배격해서 진영으로 편가르게 하겠다는 논리 자체가 네. 해양 전략론이고 그게 인도 태평양이고 근데 여기서는 아시아가 빠지는 거예요. 야. 대륙이 유라시아 심장이 빠지는 겁니다. 심장지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윤 대통령이 네. 이 지리의 힘이란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맥킨더나 이런 어떤 그 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어떤 그 저기 거대한 체스판 말하자면은 그 저기 그건 브레진스키가 얘기한 거고 네. 그런데 이 지정학에 대해서 지금 왜 저기 이걸 갖다가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지금 한미일이라고 하는 인도 태평양이라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네. 완전히 중독돼 있냐? 그건 그 밑에 참모들이 그런 놈들이기 때문인 건데 다른 얘기도 한번 들어봐라. 그래요. 박근혜, 이명박도 이렇게 안 했다. 네. 어. 김종대 교수님의 강의를 한번 특강을 한번 대통령실에서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럴 리가 없지. 그럴 리가 없나요? 그러니까 연락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국가의 그랜드 스트래티지 그 대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중장기적인 장기적 안목에서 우리의 생존 전략을 지금부터 보자는 건데 네. 그래 끼케야 가가지고 자유 얘기하고 그 저기 뭐 연대 얘기하고 그 연대도 대상이 누군지도 모호하고 그러다가 결국 11분 만에 연설을 끝냅니까 그래. 얼마나 철학이 박약하면 현안은 아예 꺼내지도 않고 네. 기시다 총리 봐. 유엔 개혁한다. 러시아 규탄한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바꿔야 되겠다. 개혁한다. 공급망 얘기해야 되겠다. 네. 그다음에 김정은 만나겠다. 이게 보니까 쓸거리가 많아. 이게 바로 중추국가라는 겁니다. 글로벌 중추국가를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고 연설 앞머리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 책임과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그 다음 대목에는 없어.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오늘 어려운 얘기 하는 근데 것처럼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어디서든 잘 못 들었던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이건 거대한 예. 세계관의 문제예요. 세계관과 거기에서 이어지는 우리의 이제 긴 안목에서 보는 우리의 생존 전략을 중심을 딱 형성하고 세계 무대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지도자의 품격이 갖춰져 있으면 네. 이번에 가서 한미 한일 정상 다 개판이 됐다 하더라도 유엔 총회에서의 그 빛나는 연설 하나는 건졌어야 돼. 야,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 하나는 건졌어야 된다고.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11분이란 아주 불성실한 연설을 통해 가지고 저기 그냥 퉁쳐버리고 마는 이게 다자 외교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네. 대통령의 민낯이었다는 거 이건 대통령의 불행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민의 유엔 총회 연설문을 써야 된다. 오, 시민의 마그나 카르타 네. 대헌장을 우리가 만들자. 그거를 유엔에 뿌려대자. 네. 시민 사회가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최근으로 올수록 유엔이 세계 각국의 시민 사회와의 소통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민 단체가 유엔을 많이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바로 공공외교, 퍼블릭 어페어라는 담론이 들어왔기 결국에는 때문에.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군요. 그래서 대통령이 못했다면 시민이 하자. 네. 우리의 이 분수령의 시대에 우리 시민 사회는 어떻게 응답하는가? 어떤 문명적이고 전환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네. 이 어떤 기후 위기 불평등의 시대에 또 각자 도생의 중상주의가 기환하는
어떤 19세기 질서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네. 이런 어떤 세계 각국의 탐욕의 본성이 있고 또 미국이 한 일이라고는 두 개밖에 없어요. 금리 인상과 일자리 약탈입니다. 네.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벌써 스리랑카, 레바논에서 금융위기가 터졌고 미국이 그걸 은행 대규모 인출 사태, 국가 붕괴 사태가 터졌고 바라는 것 같아요. 에너지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가 마비됐고 네. 이런 나라가 이제 저기 여기만 있습니까? 베네수엘라는 어떻게 됐고 그다음에 쿠바는 어떻게 됐고 네.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있는데 이런 거는 지금 안중에도 없고 내 일자리 찾겠다. 이래가지고 심지어 동맹국의 일자리까지 약탈하고 금리를 인상해서 세계를 그러니까요. 불안에 빠뜨리는 어려운 나라들 다 이제 무너지게 만들 수 무너지게 있는. 만들고 작년에 6조 달러 푼 거 누구야? 그때 인플레 없다고 말하는 게 누구냐고. 그렇죠. 바이든 정부 아니에요. 아. 근데 이제는 그 얘기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이 금리 인상하고 일자리 약탈해서 네. 동맹국의 어떤 그 응을 걷어차 뒤통수를 때리는 이런 시대에 있어서 시민의 유엔 총회 연설을 네. 우리가 만들어서 이래서 이 강대국이나 이 패권 국가에도 어떤 탐욕의 자제 그다음에 개발도상국이나 제3지대라고 네. 해요. 저 중견 국가들끼리의 아하. 연대를 통해서 이 난국을 미중의 그 장기 전략 경쟁의 프레임에 우리가 휩쓸리지 말고 네. 이제는 세계가 이런 걸 가지고 연대해야 된다. 중견국 연대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를. 아. 그 대상 국가가 독일, 호주 같은 나라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시민사회 일각에서 이야기하고 있단 그래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견국 클럽에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다.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은 대한민국에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갖고 우리의 그 생태와 네. 안보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서민의 사회 안전망, 어떤 그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 지키기, 네. 돌봄 국가, 이런 어떤 그 담론들을 우리가 공유하자. 이렇게 가는 거지. 야, 말씀 들어보니까 어. 새로운 담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얘기를 유엔 총회나 이런 걸 통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비슷한 얘기라도 네. 했으면 그게 바로 글로벌 중추정가 피벗 스테이시 되는 겁니다. 네. 그걸 써놓고도 유엔 총회 연설문에서 책임과 역할 다 하겠다고 해놓고도 내용을 얘기 안 해? 이건 그게 괘씸한 뭔지. 거야. 이거는 뭐 실망입니다. 실망입니다. 대량 난감. 대량당.